맛있는 주식을 추천해드립니다. 주식 식객.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성님. 네. 오늘 추천해 주실 주식은 어떤 건가요? 뭐 항상 제가 들고 나오는 엔비디아입니다. 뭐 항상 들고 나온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은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지 않는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얼마 안 됐죠. 특집 맞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 GTC에서 엔비디아의 계획 같은 것들을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엔비디아가 뭐 이야기한 내용이라든지 투자 포인트라든지 이런 거 먼저 네.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말씀드리고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의 가장 큰 강점은 네. 생태계예요, 생태계. 네. 쿠다를 기반으로 한 사실 이제 쿠다도 이제 너무나 이제 좀 약간 식상해. 이제 레거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이게 또 사실 쿠다만 쓴다고 된 게 아니라 이제 막 기존에 있는 것다 호환이라든지 네.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진 거죠. 이제 그게 좀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사실 그거보다 더 큰 무기는 아직까지 이제 성능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다른 업체들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 또한 사실 교체할 수 없는 그런 가장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생태계도 사실 이제 공고하게 갖춰놨는데 제품의 퀄리티까지 좋으면 뭐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입지는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봐야 될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가장 크고 그리고 지금 현재 AI가 굉장히 초기 시장이라는 네. 것도 사실 엔비디아한테는 굉장히 강점입니다. 예. 저는 중장기적으로 AI의 반도체는 이제 커스터마이징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모습의 그 사진을 테슬라가 잘 보여줬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굉장히 초기 시장이잖아요. 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굉장히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범용이 지금은 시장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엔비디아의 범용 GPU를 만든 엔비디아가 가장 공공하게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AI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인데 그 포인트를 잘 봐야겠네요. 이제 그 범용 칩을 좀 완전히 좀 뭐 압도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커스터마이징된 것들이 눈에 띄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범용 칩이 여전히 계속 주류로서 가는 그 흐름들을 AI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포인트를 잘 보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이 AI로 인해서 데이터가 뭐 폭증할 거다. 뭐 이거는 다들 뭐 맞습니다. 크게 뭐 여기엔 반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가 여기서 수혜를 보는 건 이런 연산용 GPU의 판매량이 뭐 증가할 거다라는 건데 그것도 특히 보면 데이터 센터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인텔과 AMD, 그 대표적인 이제 연산을 담당하는 인텔, AMD 그리고 엔비디아 이 업체들의 데이터 센터향 그 매출을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봤어요. 따로. 네. 그래서 이제 전체 이 데이터 센터에서 얼마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제 계산을 해봤고 이제 과거부터 이제 추이가 있을 거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가 계속 변해했거든요. 그 추이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향후를 전망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특집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젠슨 황 CEO께서 CPU 뭐 저희가 연산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CPU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GPU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코멘트를 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서도 뭔가 그런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면 저희가 이 엔비디아에 대한 다시 생각이 완전히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제가 이제 먼저 이 데이터 센터가 이제 과거부터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02년부터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2000 거의 13년, 14년까지는 굉장히 일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쭉 유지가 됩니다. 데이터 센터 시장이. 저희가 잘 알고 있었던 데이터 센터, 저장용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사용됐던 데이터 센터였었어요. 소위 뭐 온프로미스라고 하는 그냥 개별 회사들의 서버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개별 회사라든지 아니면 저장용도 흔히 말하면 일단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긴 했지만 저장이죠. 그러니까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한창 그런 서비스 많았었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매년 그 규모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게 2014년 이후부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근데 연산이 중요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더 큰 규모를 가지기 필요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부터.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겹쳐지면서 저희가 이제 그 과거 매년 했었던 그 평균적인 수준 550억 달러 정도 규모를 싹 빼버리면은 정말 딱 굉장히 신기하게 2013, 14년부터 이 그래프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를 딱 뺐을 때 기존에 그 전에는 싹 사라지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부터가 이제 거의 매해 거의 8.9% 정도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쭉 보였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빼시긴 하셨지만 사실 이제 이수요도 클라우드 막 대체된 것도 있으니까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은 이 데이터 센터 내에서 네. 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컴퓨팅 하는 업체들 네. 그 매출을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차지를 네. 했느냐라고 비교를 해보면은 여전히 이제 CPU 쪽이 계속 우상향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2013년, 14년부터 GPU가 등장을 해요. 시기가 굉장히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연산이 필요하고 뭔가 이제 가속이 필요한 시점부터 이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이제 네. 제가 가정을 하는 거는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가 100% 다 그 컴퓨팅은 좀 아닙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멜라노스라는 회사도 인수했고 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부분이 좀 따로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클래시컬한 컴퓨팅 부분을 이제 따로 분리를 했을 때는 거의 한 75에서 78% 왔다 갔다 한 사이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AMD랑 다 비교를 해보면은 작년까지 해서 엔비디아가 이 전체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매출액 비율로 봤을 때는 9%가 좀 넘습니다. 9%요? 네. 향후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는 굉장히 많은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네. 이 향후에 이 데이터 센터 내에 이 밸류 중에서 GPU가 과연 얼마만큼 차지를 할까? 네. 네, 그걸 이제 가정을 한 거고 먼저 그 가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이제 가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 8%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8%요. 네. 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워낙 부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쵸, 맞습니다. 8%를 말씀을 드렸고 그거 가정을 기반으로 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데이터 센터 얼마만큼 성장한다고 보실 것 같아요? 그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를요. 향후 5년 동안 봤을 때. 이 시장보다는 빠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곱하기 2해서 네. 한 16% 정도면 괜찮지 데이터 않을까. 시장도 크게 네. 보긴 크게 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매해 연평균 그래도 21% 성장한다고 보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네네. 성장. 굉장히 이 정도면 이제 전체 시장에 비해서는 훨씬 좀 빠른 속도로 예상을 하는 거네요.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근데 저는 이 숫자보다 훨씬 더 크게 보고 있거든요. 얼마를? 저는 이제 베어 케이스라 그래서 그냥 최하로 봤을 때 네. 저는 그래도 지금 이 정도 속도면은 향후 5년 내에 네. GPU가 전체 이 데이터 센터 규모에서 20%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하로요. 지금 9%였는데 그게 20%로 갈 것이다. 네, 20%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하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연평균 25%가 나옵니다. 그것만 때로 그것만 끊어놨을 해도 때 25%면 네. 시장이 봤던 것보다도 높아요. 네. 최하가 좀 공격적으로 네. 정말 만약에 제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CPU도 그렇지만 이제 GPU가 더 빨리 성장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게 단순히 저희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런 투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엣지 컴퓨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추론까지 확대가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40%좀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때. 40%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네. 연평균 얼마 나오냐? 44%가 나옵니다. 연평균이요. 네. 이 규모가 이렇게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연평균으로 44%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평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초기 년도에는 뭐 그보다 월등한 그렇죠. 성장률을 나올 수도 보겠네요. 있죠. 그래서 사실 진짜 엔비디아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봐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제 시장이 지금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이제 비싸다는 이야기를 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저희가 만약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 가속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는 게 확신이 들면은 네. 시장의 컨센서스 조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가 사실 이제 엔비디아 이 주가나 실적에 대한 이제 시장의 냉정한 평가 정말로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분기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엔비디아가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좀 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이 시장이 GPU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이유. 사실 저희가 지금 많이 말씀드렸지만 맞습니다. 그 이유를 한 번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이제 CPU가 메인은 맞습니다. 지금도 네. GPU를 하기 위해서는 CPU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GPU가 당연히 비싸고 뭐 발열도 뭐 있고 뭐 전력도 많이 소모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GPU가 더 효율적이고 가격도 훨씬 낮고 네. 훨씬 좋다라는 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했을 때는 이제 축이 CPU에서 저는 GPU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텔은 동의하진 않고요.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원래 지금의 이제 데이터 센터가 어쨌든 최강자는 네. 인텔이지 않습니까? 인텔도 최근에 그 컨퍼런스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웨비나 통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 부분, AI 센터 같이 붙어 있는 그 사업부에 대한 이제 향후 전망 네.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여기도 이제 좀 톤을 좀 올렸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네. 10% 후반대, 그러니까 향후 2027년까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데이터 센터 AI의 연평균 성장률을 그래도 10% 좀 중후반 정도 봤었어요. 네.
근데 이게 어제 이제 소개됐을 때가 20% 초반대로 바뀌었습니다. 20% 초반대요. 네. 이건 전체인 전체입니다. 거죠? 전체 모든 칩들이 들어가는 거죠. GPU, FPGA, ASIC 전체 시장을 포함했을 때 그 정도의 시장 규모는 매 연평균 20% 이상을 가져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GPU가 CPU보다 조금 더 이 AI 시장에서는 빨리 성장할 것으로 네.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베이스 케이스로 이제 20%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20%죠. 네, 예, 그러면 사실 인텔은 총 모든 칩들 망라해서 20%를 본 거고, 그러면 저희는 GPU만 따로 해서 낮은 케이스죠. 낮은 케이스에 20%를 받고 높은 케이스에 40%를 보셨다라는 건데, 그럼 저는 당연히 좀 위원님의 의견이 조금 더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희망사항입니다. 근데 여전히 뭐 아시다시피 그 인텔은 그 전체 그 시장 중에서 60% 이상의 CPU가 가져갈 거다라고 이제 자기들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말은 틀리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GPU가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상 이제 5년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컨센서스가 좀 우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추정에 대한 이유나 논거를 좀 들어봤는데요. 저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당연히 거기에서 수혜를 받겠지만 저희가 이 시장이 점점 커나가면서 또 수혜를 받는 다른 기업들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AI를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이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죠. 그렇죠. 데이터가 맞습니다. 중요하죠. 사실 이 AI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기반이 됐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엄청난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하게 됐죠. 디지털화가 되면서 다 집에 있으니까 데이터밖에 안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산 능력도 올라가면서 사실 이제 AI가 이렇게 성장하게 됐는데 결국 이제 이 데이터가 너무 빨리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냐도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데이터가 많아도 연산이 발전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효과적으로 옮겨주지 못한다면은 연산이 너무 빨라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네요.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연산이 빨라도 예를 들어서 연결해주는 연결 통로가 굉장히 좁다면 여긴 끝났는데 여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계속 거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복잡하게 이제 이루어지면서 데이터와 관련된 사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소위 네트워크. 가장 먼저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업체들이 사실 언급이 되게 많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아리스타, 브로드컴, 뭐 주니퍼부터 시작해서 마벨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네트워크 업체들이 이제 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 당연한 결과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근데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레버리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노출도가 좀 많은 상대적으로 많은 종목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스위치 시장 쪽에서 강자가 있어요.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내에서 아리스타가 그나마 굉장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브로드컴 이런 업체들도 다 있긴 한데 굳이 이제 아리스타가 그렇게 각광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다른 스위치를 만드는 업체들보다 이 하이퍼스케일 쪽에 노출도가 높아요. 약간 소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노출도가 높기 때문에 나름 이제 퓨어 플레이어인 거죠. 그 분야에서.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저희가 반도체 사이클에 왔을 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놓고 왔을 때 맞습니다. 플레이를 저희가 할 때는 하이닉스 플레이하잖아요.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리스타 이런데 그 지금 저희가 하이퍼스케일 특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업체 중에서 AI를 가장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업체가 뭐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죽다 살아난 메타죠. 이 두 개가 아리스타의 최대 고객사입니다. 함의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좀 직접적인 연관이 가장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좀 이제 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스위치 말고도 이제 라우터도 점점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강자는 주니퍼라는 회사가 좀 있어요. 당연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브로드컴이나 마벨 같은 경우는 중간단 역할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스위치 통찰적으로 잘 하긴 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무겁죠. 그리고 올해 좀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AI 관련된 그 네트워크의 매출이 올해만 작년 대비해서 4배 성장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저도 봤거든요. 그 수치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브로드컴 내에서는 그게 크지가 않아요. 사실 이제 그런 게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메모리 사이클이라면
이제 그 비중이 그렇죠. 큰 하이닉스가 좀 더 베타가 크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얘기를 긴 하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네트워크 업체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뭐 마벨 같은 경우는 이런 약간 네트워크 쪽에서 좀 첨단 뭐 판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 저희가 배제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업체들은 중요성은 계속해서 발전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약간 트릭이 좀 있는 게 네.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각자 조금씩 다른 모습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내부에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네트워크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자기들이 직접 화이트박스 같은 걸 사가지고 아니면 개발을 직접 해가지고 네. 개발을 합니다. 직접 네트워크를.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네트워크를 건가요? 자기들이 맞춤형으로 자기들 거를 이제 개발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네트워크 업체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혜를 받을 건 맞지만 이런 부분들 얼마나 빨리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거를 좀 처리를 하는지는 좀 계속 봐야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업체들이 이제 폭증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의 이제 뭐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내재화도 있고 네. 혹은 뭐 같이 협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그 부분이 저는 좀 놀랍긴 했습니다. 아, 정말 큰 변화인 것 같기는 하다라는 느낌을 좀 주긴 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지켜봐셔야 될 것 같고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옛날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다음 네. 건데 DPU. 네, DPU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DPU는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이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네, 네. 시스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데이터를 다룰 때 네.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한테 너 이쪽으로 가라 아니면은 그 스토리지 안에 있는 데이터 이리로 나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보안 네.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명령들을 내리거나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다 누구냐면은 그게 DPU인가요? 아니요, 이거 CPU가 하고 이거 있습니다. CPU가? 네. 네네네. 그러니까 메인 그 컴퓨팅 하는 것들이 이걸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데이터가 계속 많아져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주된 일은 연산을 하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잡무가 많아진다고 하죠. 아, 그러니까 메인보다 잡무가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없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고용을 해야죠, 알바를. 뭔가를 잡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이 사람들. 데이터만 딱 집중적으로 뭐 네. 보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는 하는 거를 필요를 한 거죠. 그게 DPU다. 네, 그게 DPU라고 보시면 돼요. DPU가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이죠? 네네네. 거기에 그래서 뭐 CPU, GPU 뭐 다 들어있습니다. DRAM 뭐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 이 안에도요? 네, 그냥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하는 업체들이 엔비디아, AMD, 뭐 인텔, 브로드컴 네. 아니면 뭐 마벨 이런 업체들이 뭐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업체들이 이 DPU가 이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해서 뭐 작년, 재작년도 그렇고 한 몇 년 전부터 관련된 업체들을 계속 합병 인수를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면은 점점 더 이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혼동하시는데 제가 DPU라고 말씀드렸지만 인텔은 이거를 IPU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말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네. 다르다, 우리 건 다르다, 뭐 이런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데이터 센터 내에서 차세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또 잘하면은 또 이게 어쨌든 또 이제 엣지 컴퓨팅과 잘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경쟁을 잘 보셔야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가 전반적인 이 하드웨어 생태계는 좀 기분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다들 해피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일 크게 수혜를 받는 것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다들 뭔가 이제 먹을 게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아까 전에도 뭐 이런 말씀 드렸지만 결국엔 이런 것들은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이 추론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AI 막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학습이랑 추론 영역을 나누는데 지금 대부분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학습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뭐 파라메타 나는 뭐 1750억 개 썼어. 아니야. 뭐 1조개야 10조개 혹은 뭐 100조개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는데 정말 이제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는 모두가 그렇게 다 학습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약간 엔비디아 약점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 그 서비스가 더 저는 중요하고 저 잠재력이 진짜 얼마만큼 키울 수 있는지의 그런 포인트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젠슨 왕 CEO가 그 아이폰 모멘트 얘기한 것도 약간 이거랑 결이 맞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아이폰도 2007년, 8년 정도에 이제 소개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저희가 인지할 정도의 그런 폭발적인 거는 아이폰 4, 5 이때부터 이제 사실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누군 이제 성공할 거다, 실패할 거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
성공 여부는 결국 얼마나 많은 서비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느냐가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기업들이 결론적으로는 이런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만의 서비스를 만들 거고요. 네. 그걸 구동할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질 겁니다. 결국 이거를 담당할 수 있는 게 추론 반도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당연히 초창기에는 뭐 CPU나 GPU 같이 이렇게 약간 저희가 범용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네. 자기만의 뭔가 이제 확고한 서비스가 갖춰지고 데이터들이 갖춰지고 뭐 알고리즘이 갖춰진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ASIC으로 또 넘어갈 거거든요. 네. 사실 이게 경쟁력의 측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맞습니다. 내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맞습니다. 이런 영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계속 초반에는 뭐 삼성 거 LSI랑 같이 합작을 해서 뭐 H칩을 쭉 만들다가 A5 칩부터 자체적으로 간 것처럼 비슷한 양상으로 좀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추론 시장이 사실 규모가 그러면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ASIC의 문제를 떠나서 그 서비스가 늘어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을 저희는 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모든 업체들이 그거를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가 아니라 그 추론 시장이 커지는 만큼 우리가 굉장히 큰 수혜를 누릴 거다. 누가 될지는 아직은 이제 모르는 상황이죠. 사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지금은 보면 어쨌든 엔비디아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요. 이제 엔비디아의 소위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이 AMD와 인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엔비디아를 뭐 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그러니까 AI 할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뭐 파이토치, 텐스플로어 아니면 카페 뭐 이런 걸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런 약간 파이토치가 사실 제일 많이 사용되죠. 이거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그러니까 모두가 쓸 수 있는 걸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쿠다랑 많이 결합이 되어 있어서 쿠다랑 많이 종속돼 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2.0을 업데이트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쿠다를 거치지 않고도 쿠다에서만 생성될 수 있던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아직은 부족합니다. 근데 약간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인텔 같은 경우도 이제 쿠다로 되어 있던 것들을 그저께 발표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한 90% 정도를 바로 이제 변환을 바로 시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몇 개만 바꿔주면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약간 범용화 서비스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엔비디아가 위협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인텔과 AMD한테도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지금 놓고 봤을 때 하다가 에러가 났을 때 누군가 이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난 이렇게 해결했어. 이런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안 돼요 아직은 다른 애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오픈 시장, 오픈 소스의 시장이 굉장히 이제 커서 활성화되면 이제 그때는 자유롭게 이제 이게 될 수 있겠지만 아직 이제 성장하는 정도의 단계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이쪽보다는 다른 쪽의 경쟁력이 좀 높은 상황.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없지 있는 거 아닌가요? 자기 편한 걸 쓰죠. 그래서 어차피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어쨌든 기업들은 모노폴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그런 약간 오픈 소스들도 지원 자체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약간 넘사벽인 부분이 아직 좀 많이 있어서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인텔이 되게 오랜만에 그 FPGA 하는 라인업들을 좀 더 많이 소개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기업들이랑 콜 받고 이런 것들도 제품 라인업이 좀 많아졌더라고요. FPGA가. 뭐 제품 성능도 좀 괜찮아졌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오랜만에 FPGA를 건드는 걸 보니까 기업들이 조금씩 이제 약간 커스터마이징의 니즈는 계속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직은 뭐 넘사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인텔이나 AMD 둘 다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거대 업체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그럼 약간 빠르게 성장하려고 하는 이제 뭐 스타트업 기업들도 좀 몇 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있죠. 되게 일단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스타트업이 사실 작년까지 굉장히 좋았잖아요. 재작년이죠. 사실 돈이 많았으니까요. 그때 다 좋았었군요. 생각해보니까. 다 좋았는데 뭐 그쪽도 좋았죠. 유동성이 워낙 풍부했고 뭐 돈이 막 쏟아져 들어갔으니까요. 뭐 스펙으로 상장 엄청 하고 하면서 그때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끌어모았었어요.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좀 유동성에 좀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좀 회사인데 미틱이라는 이제 예전에 과거에 아날로그 반도체를 이제 접목시키려는 AI 반도체로 접목시키려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작년에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돈을 다요? 근데 뭐 그 약간 매니지먼트 쪽에도 이슈가 있긴 했었는데 돈을 일단 다 탕진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갖고 아시다시피 너무 안 좋았잖아요. 작년 하반기부터요. 올해도 사실 초반에는 되게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에 좀 관심이 다시 늘어나게 되면서 다시 펀딩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제품 개발에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뭐 최근에 뭐 은행 이슈도 있고 하지만 AI 반도체 쪽은 계속 펀딩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그래서 뭐 국내의 대표적인 업체들도 사실 최근에 이제 펀딩을 계속 받는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훌륭한 기술을 많이 갖고 있고 많이 다양성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약간 자금적인 문제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생태계 문제 네.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기업한테 대기업이 이제 인수를 해가서 그걸 키우는 게 가장 좋고 현실적이지 않나? 현실적인 네. 방법이고 그 스타트업 업체들도 사실 그게 가장 베스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 어느 정도는 그걸 생각하고서 사업을 키우는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내가 이제 그쵸. 완전히 이제 이 메인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처음에 일단 미스틱이라는 업체는 네. 그 아날로그 방식을 이제 채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네. 아날로그는 되게 오래된 반도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죠. 네. 저도 그렇고요. 네,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아날로그 디바이스라는 그 업체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반도체 업체예요. 네. 100년이 넘은 굉장히 오래된 업체인데 100년이요. 디지털 반도체, 흔히 말하는 저희 반도체랑과 사이클이 굉장히 틀려요. 저희 디지털 같은 경우 굉장히 빨리 변하잖아요. 네. 근데 아날로그는 그 제품 수명이 지금 30년이 넘은 것도 있습니다. 기네요, 정말. 네. 호흡이 엄청 기네요. 재고를 네. 갖고 있어도 30년 네.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정도로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긴데 네. 이게 왜 갑자기 다시 돌아오기 시작을 했느냐? 네. 사실 이제 디지털은 이제 0, 1 두 개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예. 굉장히 정확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AI 학습을 할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100%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약간 비교가 되거든요. 예. 네, 그런 약간 그런 성질과 네. 그리고 0, 1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쨌든 AI 반도체가 인간의 뇌 구조와 좀 비슷하게 그쵸, 닮아가려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이제 그 시노스와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강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전달하는 그 메시지가 달라지거든요. 예. 근데 그 강도를 조절을 0, 1로는 못 하잖아요. 그쵸, 중간에 그거를 0하고 1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아날로그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위 아날로그 반도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거잖아요. 이해는 모르겠는데 뭐 촉각을 느끼거나 뭐 시각을 네, 본다든가 맞습니다. 뭐 이런 네. 느낌의 것들인데 이제 네. 그런 것들도 소위 이제 이 AI 시대에서는 뭔가 용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네네. 상황이라는 거죠. 네, 저희 이게 좀 쉽게 그냥 브로드하게 말씀드린 네. 거고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쓸데없이 이제 막 이 하나를 표현하기 0점 몇 몇을 계산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이 그냥 그거를 저희가 구현할 수 있는 딱 하나로 구현할 수 있는. 사실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갑자기 머리에 딱 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 모든 부분에서 효율화를 시키려고 노력한다라는 네. 건데 그 부분이 0일로 표현하려고 하면 너무 그쵸. 과도한 계산이나 네네. 뭐 컴퓨팅 파워를 쓰게 되는데 아날로그를 집어넣으면 그럴 필요 없어. 뭐 이런 네. 느낌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디자인을 아, 계속 그렇죠. 하시 다 되기 그런 때문에 거는 뭐 그런 문제가 네.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초창기에는 아마 이제 엣지 컴퓨팅 쪽, 추론 네. 쪽 위주로 많이 발전을 할 걸로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고, 전 중장기적으로는 뭐 AI가 그걸 또 설계해 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기대하는 것도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뭐 네. 셀레브라스라든지 뭐 또 이제 삼바노바 이런 네. 업체들이 있는데 삼바노바는 좀 재밌는 회사예요. 이 네. 회사가 사실은 반도체 회사가 아니었었어요. 초반에. 어떤 스타트업 회사였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였습니다. 데이터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돌리려면은 네. 데이터가 잘 흘러야지 저희가 중간에 지연 그쵸. 없이 계속 돌리면서 어딘가 막히면 분석하는 뚫어줘야 거죠. 되는 거니까요. 네. 네. 그걸 하다가 자기 거에 맞는 반도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만들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삼바노바라는 네. 회사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그냥 모양으로 되게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만드는 모양이요? 네, 모양이요. 모양보단 크기죠, 크기. 네. 이걸 통째로 칩 하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엔비디아도 이제 뭐 GPU 여러 가지 막 있잖아요. 네. 근데 GPU가 데이터 센터 내에서 막 8개를 서로 연결을 시켜요. 네. 최소한의 딜레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사실 그냥 하나로 합쳐버리면은 그쵸. 지원이 없습니다. 네. 작아진 이유는 저희가 들고 다녀야 하는 이 디바이스가 작아지면서 거기에 동반해서 물론 이제 다른 네, 영역에 그렇죠. 이제 기술 또 있겠지만 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건데 네. 데이터 센터에다 크게 넣을 거면 네. 대문짝만하게 만들어서 그냥 성능 네. 좋으면 그렇게 써도 되는 거 그쵸.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네. 또 하나 또 문제가 또 뭐였었냐면은 이제 수율이다, 수율. 아, 수율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게 수율이 문제가 될 수밖에 네. 없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 아, 그쵸. 난이도가 극강이에요. 아, 그 부분이 네. 해결을 왜냐면 한 건가요, 근데? 뭐 만들고 있겠죠. 그래서 이게 잘 됐으면. 네. 근데 또 여기도 아무튼 이제 뭐 최근에 그 모델 한 4개 정도 이제 자기들이 트레이닝 네. 해봤다라고 해가지고 시스템을 좀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되게 다양하게 재미있는 반도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율, 저는 그 간과하고 있었는데 네.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율 저 크리티컬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네. 이걸 만들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 시장이 그만큼 이제 성장성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오늘 저희가 굉장히 많은 내용, 중요한 내용들, 전 되게 많이 다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제가 어쨌든 AI 시장이 발전하게 되면은 네. 하드웨어도 여러 가지 기회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초기 시장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해왔어요, 엔비디아가.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네. 여기 파생돼서 저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론이나 이런 시장들은 여전히 인텔이라든지 AMD 이런 업체도 충분히 큰 기회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 외에도 결국 이제 AI를 효과적으로 저희가 풀어내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흐름을 잘 잡아줄 수 있고 관리해줄 수 있는 뭐 네트워크 업체들, 대표적으로 뭐 아리스타, 브로드컴, 마벨, 네. 그리고 이제 뭐 주니퍼 이런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반도체를 개발해줄 때 또 네. 필요한 파운드리부터 시작해서 EDA 업체들, 그리고 그런 IP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 ARM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성장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굉장히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기회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은 이게 얼마만큼 정말 대중화되고 서비스가 될 수 있는지 이 포인트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서비스가 돼서 사람들한테 얼마나 빠르게 이제 인식되는지 사용되는지 이 여부가 아마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그런 부분으로 좀 잘 살펴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만족스러우셨나요?